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또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절벽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된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이 거래 절벽을 넘어서 아예 빙하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현재 시장 동향이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금리가 이제 급등함에 따라서 거래 절벽 현상, 요즘 빙하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가격 급락 현상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가격에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거래 실종 속에 매수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까 결국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내릴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금리 급등, 이제 경기 침체, 자산 시장 붕괴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간단히 짚어주셨고 금리 인상 이야기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인이 석 달 만에 지금 기준금리를 또 0.5%포인트 올리면서 네. 10년 만에 지금 3%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2012년 10월 이후에 지금 10년 만인데 네. 미국이 이제 연말까지 두 번 더 또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높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뭐 저는 금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그 한국은행의 자문위원을 오래 했던 경험, 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종합하면 미국은 3.25에서 앞으로 4.5%까지 인상될 것이다. 점도표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유력하게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이제 3%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는. 그래서 3.5%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많은 금통위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뭐 좀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기준금리와 우리가 이제 실질금리, 시중금리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6에서 7% 정도인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전세대출금리, 신용금리는 약간 높거든요. 어쨌든 상단이 한 6에서 7 정도 돼 있는데 결국은 8%까지 좀 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 네. 이 금리 급등에 따라서 거래 절벽 현상은 더 심화되고 금리와 부동산과의 관계를 보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내리거든요. 예,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과 연결지어서 보면 부동산 가격도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어제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이번 빅스텝의 배경을 밝히면서 좀 눈길을 끈 부분이 네.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여파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 변수라고도 하고 네. 변화 요인 이런 말을 씁니다만 이런 쪽을 보면 최근에는 금리의 영향력이 가장 40% 정도로 높습니다. 본래 정상 시장일 때는 이제 수요 공급 정책, 그다음에 이제 그 환율이라든지 심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좀 비정상적.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버블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네. 이거는 2, 3년 전에 2019년 이후부터 집값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사실은 최저금리 0.5%까지 금리가 내려갔고 여기에 유동성이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네.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금리가 오르니까 그만큼 40%의 영향력, 기여도를 가지고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은 거래 절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 말하지만 이것도 정상 시장이 아닙니다. 네.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거래 급감 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거의 70% 이상 줄었고 서울의 아파트는 10분의 1토막 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추가로 오르는 것만큼 금리가 많이 오를수록 집값의 하락폭도 커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전세자금 대출이 93.5%가 변동금리 대출형이라고 해서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시장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통계마다 좀 다른데요.
한 뭐 75%가 변동금리다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고정금리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변동금리가 높을수록 금리 인상에 노출되는 정도가 좀 크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변동금리를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예. 특히 작년에 이제 영끌이다 비투다해서 집을 많이 샀었는데요. 이 지금 20, 30대 MZ 세대가 가장 주거비 부담, 금리 부담이 네. 높아지고 또 월세가 또 이게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월세가 가속화되고 이런 모든 거에 주거비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돈을 많이 빌려서 지금 무리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매물을 또 일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 팔려서 또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 금리 급등이 깡통주택, 깡통전세도 양산을 했고 또 이런 특히 지금 다중채무자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이 최근에 빚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세 이자가 늘다 보면 월세로 좀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월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면 이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월세가 가속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이제 지금 0.5%가 오름으로 해서 가구당 부담하는 그 이자 부담이 한 32만 원 정도가 연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로 보면 33조가 늘었고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다시 또 금리가 인상이 예고돼 있으니까 네. 그만큼 좀 드러난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는 사람이 많아요. 네. 또 집주인도 집이 안 팔리니까 전세를 내놓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전세 대출 금리가 7%, 이제 앞으로 8%까지 오른다 이렇게 예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이제 받는 것보다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네. 그 월세 전환 이율은 지금 현재 한 4% 됩니다. 그러니까 7% 대출 받는 것보다는 4% 월세를 주는 게 유리해졌다. 네.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월세 가속화가 좀 진행되고 있고 또 역전세난도 심화돼. 역전세난이 뭔지 아십니까? 전세난은 이제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세입자가 고통을 네. 받는 상황인데 역전세난은 그 반대입니다. 전세가 내리니까 이 깡통 전세라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오히려 지금 고통을 받는. 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깡통 전세 현상이 되어서 또 이게 전 월세 세입자도 또 고통을 같이 받아요. 집주인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렇다는 점에서 문제에 좀 심각성이 있다. 뭐 최근에 한 가지 좀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역월세도 등장했습니다. 예. 역전세에 의해서 역월세도 오히려 집주인이 이제 전세금이 내리니까 만기가 돼서 나가는 사람에게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세금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해도 대출이 안 나오고 또 이자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사실 약정을 합니다. 이 종전까지는 전혀 없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1억을 반환해 주는 대신에 뭐 예를 들면 월세조로 얼마를 지급하는 이런 편법이랄까 네. 이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좀 볼까요? 지난 8월에 역대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돈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1000건 미만이 이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네. 지금 거래가 끊긴 서울 아파트 시장의 하락폭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아파트 시장 하락과 앞서도 이제 우리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거래량은 가격에 1, 2분기 선행하는 선행 지표라는 것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거래가 뚝 끊겼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미리 말해주는 선행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그러면 거래가 감소했을까 하는 것인데 전체 평균적으로는 약 70%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0% 이상이면 급감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 빙하기다. 이대로 가면 혹한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중개업을 하는 분들의 제자도 있고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한 건 계약서 쓰기도 어렵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에 전화 오는 게 매도 매수 문의가 아니라 얼마나 떨어졌느냐, 떨어질 것 같느냐 뭐 이런
전화가 대부분이 네. 얼마나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지 심각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00건 미만이 보통 거래가 2019년 같은 경우는 10,000건 정도 월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1,000건이면 얼마나 줄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 되는 이유도 좀 중요한데 이거는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하락할 거라는 이런 전망이 많아지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영끌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집을 전혀 사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급매물이 나와도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급급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격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래는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상당 기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왜 내년 상반기인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내년 6월 1일이 우리가 보유세 기준입니다. 종부세.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아직 매물이 20%밖에 안 나오지만 내년 정도 되면 매물이 한 30% 정도만 더 쏟아진다면 사실은 매물이 적체되고 급매물이 나오고 이게 안 팔리면 지난 2008년에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리먼 쇼크,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가격이 30~40%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30%에서 40%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에 지금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른바 강남 3구와 나머지 지역 간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앵커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하셨는데요. 이미 양극화는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게 지금 어쨌든 시장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름 대응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양극화라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이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지방이 내리기 시작했고, 근데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면 사실은 양극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버블 붕괴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부산과 대구부터 내리기 시작했던 집값이 세종, 대전을 넘어서 수도권, 경기, 인천을 왔다가 최근에는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강남의 아파트마저도 6, 7억씩 뚝뚝 떨어집니다. 이건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그러니까 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위기에 오거나 침체가 본격화된다면 강남이 가장 많이 내립니다. 가장 강남이 많이 내렸을 때가 제가 재건축과 우리가 중대형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30 내지 50% 정도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됐던 점을 감안하면 양극화도 어느 정도 정상 시장일 때 얘기지. 경기가 오히려 침체되면 요즘 노도강이라고 해서 여기가 많이 내리고요. 오히려 강남의 재건축과 강남의 아파트 이런 쪽들이 많이 내리는 점들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본격 하락한다면 어느 곳 관계없이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게 우리가 지난 97년 말 IMF 이 외환위기와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경제 위기 때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청약 시장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청약 미달에 이어서 지금 미분양, 미계약 건도 지금 늘고 있다고요? 네, 지금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청약 이제 미계약이 늘고 있고 미분양이 느는 점을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연구자나 우리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금리의 연체율 지표라든지 미분양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바로미터로 좀 인식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제 완판이라고 그래서 분양만 하면 다 됐거든요. 그리고 미분양이 난 거는 현금 줍줍이라고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이 그냥 무조건 와서 잡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 청약 경쟁률도 19대 1에서 최근에는 9대 1로 낮아졌고요. 이 서울도 미분양이 납니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지금은 32,000 가구 정도인데 과거의 평균을 보면 6만 가구 정도가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2,000이니까 아직은 그렇게 미분양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최대 많았을 때가 16만 가구 정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분양이 나고 또 미분양이 적체되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 이 문제가 뭔가 건설회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돼요. 지금 PF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건설회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 그 다음에 순서는 집을 안 짓습니다. 집을 안 지으면 다시 2, 3년, 3, 4년 후에 네.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이때 또 무주택 서민부터 시작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그런 면에서 지금 정책 당국도 이 부분은 좀 대책이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라든가 매도자라든가 역시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세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네. 제가 말씀 중에 이미 좀 단어가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만 뭐 절벽이니 이제 빙하기라든지 또 급락 가능성 이런 얘기도 좀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집값이 그동안 2014년 이후에 6, 7년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리는 게 이게 근데 거래가 안 되면서 이렇게 급락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은 우리가 경착륙이라고 그래서 네. 이건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세입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집주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지금 전조 현상, 초기 국면이 강하게 나타난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그런 점이 나타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고요. 정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공임대라든지 주거바우처 제도 이런 것들은 정부가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역시 20, 30대 세입자 또 20, 30대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할 두 번째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어쨌든 대폭 지금 규제 완화를 전방위로 뭐 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착륙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위해서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서울에 50만 가구, 수도권에 158만 가구, 전국에는 270만 가구를 2017년까지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저는 꾸준히 정책적 대응을 할 때다. 조금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지금 이제 금융 위기가 왔는데요. 다중 채무자라든지 MZ세대 이런 세대를 위해서는 금융의 서민금융, 금융지원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